대한민국에겐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력 손실이 너무 큽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결론이었습니다. 1600도가 넘는 지옥 같은 열을 견디며 전투기 엔진을 지켜내는 T-1000 합금. 53년간 오직 일본만이 만들어온 이 신의 금속을 한국이 개발한다. 미국 MIT 박사는 코웃음 쳤고 일본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세계는 충격에 빠집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밤낮 없는 연구 1247번의 실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집념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의 오만은 무너졌고 한국의 이름이 세계 하늘에 새겨졌습니다. 이 불가능한 승리,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데릭 스톤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러니까 MIT 재료과학연구소에서 27년째 항공우주 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선임 연구원이죠. 정확히 말하면 2023년 1월까지는 그랬습니다. 나이는 52,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금속과 합금, 그리고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소재를 연구하는 데 바쳤어요. 매일 아침 실험실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는 하루가 되겠지. 제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경력이었죠. 1996년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당시 제 논문 주제는 고온 환경에서의 티타늄 합금 거동 분석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데릭, 자네는 금속의 언어를 이해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 말씀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박사과정 동안 저는 실험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주말도 크리스마스도 추수감사절도 실험실에서 보냈죠. 금속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많았습니다. 졸업 후 나사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우주왕복선 프로젝트였어요. 우주선이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겪는 극한의 열을 견딜 소재를 개발하는 팀에 속해 있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T-1000 합금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일본 미쓰비시가 독점 생산하는 꿈의 소재였어요. 160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형태를 유지하는 마치 마법 같은 금속이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소재를 만들어보고 싶다.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2001년 저는 MIT로 돌아왔습니다. 선임 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거든요. 동시에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F-35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를 찾았습니다. 데릭, F-35의 엔진 소재로 뭘 써야 할까? 저는 데이터를 펼쳐 보이며 명확하게 답했죠. 일본의 T-1000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저는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검증된 과학만을 믿었습니다. 실험실 벽에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걸려 있었어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증명돼야 했죠. 동료들은 가끔 제게 말했습니다. 데릭, 너는 너무 냉정해. 가끔은 직관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관은 과학이 아니야. 항공우주 분야에서 직관으로 일하다 가는 사람이 죽어.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만년필이 놓여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파커 만년필이었어요. 아버지 존 스톤은 196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항공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가 6살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작업실로 데려가곤 하셨죠. 데릭, 이걸 봐. 이건 알루미늄 합금이야. 가볍지만 강해. 이런 소재 덕분에 우리가 달에 갈 수 있었단다. 아버지의 손은 늘 기름때로 검었고 작업복에서는 금속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항상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릭, 미국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최고의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승리한 것도, 냉전에서 소련을 이긴 것도 모두 기술 덕분이지. 그리고 그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해.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믿었죠. 1985년 제가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장례식 날 아버지의 동료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조는 진정한 애국자였어. 미국의 기술을 지킨 영웅이지.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미국의 기술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공부했고 연구했고 결국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27년간 저는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확신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며 우주 경쟁에서 미국을 앞서갈 때도 결국 미국이 달에 먼저 도착했죠. 1980년대 일본이 반도체와 자동차로 미국을 위협할 때도 미국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혁명으로 답했습니다. 그게 미국이었어요. 언제나 최고였고 언제나 선두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뒤처질 순 있어도 결국 미국이 이긴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이었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 시각은 솔직히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요. 가끔 한국이나 중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대릭 박사님, 저희 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박사님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은 정중했고 제안은 후했어요. 연구비도 많이 제시했죠.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제 답장은 늘 비슷했어요. 현재 다른 프로젝트로 바쁩니다. 협력이 어려울 것 같네요. 제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기초과학이 부족한 나라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겠지. 기술 이전이 목적이야.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오만했던 생각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곤 했어요. MIT 근처 펍에서 한 주를 정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이번에 중국에서 또 연락 왔어. 공동 연구하자고. 받아들일 거야? 아니, 당연히 거절했지. 우리 기술 빼가려는 거잖아.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더 단순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도 삼성 스마트폰이 들어있었고 집 거실에는 LG 텔레비전이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 그들은 그저 조립을 잘하는 나라, 빠르게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한국, 응용은 잘하지만 원천 기술은 없잖아. 반도체도 결국 미국과 일본 장비로 만드는 거고 자동차도 독일 기술 베낀 거야. 연구소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누던 대화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산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모순이었죠. 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이 좋다는 것과 그 나라가 원천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조립 기술이 뛰어난 거지. 설계는 우리가 하는 거야.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지금은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확했습니다. 과학적 진실,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추구해온 목표였어요. 매일 아침 보스턴의 찬 공기를 맞으며 연구소에 출근할 때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MIT 건물에 들어서면서 보이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진들, 복도에 걸린 역사적인 발견들의 기록, 그 모든 것이 저를 고양시켰죠. 나는 이 위대한 전통의 일부야. 나는 미국 과학의 최전선에 서 있어.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기본 급여에 더해 연간 자문료만 50만 달러가 넘었어요. 로키드 마틴에서 20만 달러, 보잉에서 15만 달러, 국방부에서 10만 달러, 그 외 여러 프로젝트에서 받는 컨설팅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보스턴 외곽 웨스턴 지역에 큰 집을 샀습니다. 마당이 넓고 지하실에는 개인 작업실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아내 세러와 딸 에밀리와 함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러는 보스턴 대학교 도서관 사서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내였죠. 우리는 1998년에 결혼했습니다. 딸 에밀리는 2005년에 태어났고요. 주말이면 저는 에밀리와 함께 과학관에 가곤 했습니다. 아빠, 이 금속은 왜 이렇게 반짝거려? 에밀리가 물으면 저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저건 알루미늄이야. 표면이 매끄러워서 빛을 잘 반사하거든. 에밀리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여름 휴가 때는 유럽이나 하와이로 여행을 갔죠. 2022년 여름에는 이탈리아 토스카나를 다녀왔습니다. 포도밭이 펼쳐진 언덕, 중세 마을의 좁은 골목길, 맛있는 파스타와 와인. 세러는 행복해했고 에밀리는 신기해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성공한 삶이지.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제 삶은 안정적이었고 예측 가능했으며 만족스러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 1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는 1월 27일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보스턴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 길거리는 하얗게 쌓인 눈으로 덮여 있었죠.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두꺼운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연구소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한국이 전투기? 어차피 미국 기술로 만든 거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오전 7시에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항상 일찍 출근하는 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걸으며 실험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기계들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어요. 진하고 쓴 커피 한 잔, 하루를 시작하는 저만의 의식이었죠. 책상으로 돌아와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87개의 새 메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숨을 쉬며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업무 메일이었어요. 학생들의 논문 검토 요청, 동료의 협력 제안, 학회 초청, 구매 요청 승인 등등 하나씩 처리하며 삭제하거나 답장을 달았죠. 그러다가 한 이메일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한방산 기업이었어요.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습니다.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티천 타이테니엄 앨로이 디벨로프먼트 베러퍼케이션 리퀘스트.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티천. 한국에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또 시작이구나. 이번에는 어떤 사기꾼일까?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봤죠. 내용은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데릭 스톤 박사님께 저희는 4년간의 연구 끝에 티천 티타늄 합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독립적인 검증을 위해 박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첨부된 예비 데이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문서였어요.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티천 타이테니엄 앨로이 인디펜던트 디벨로프먼트 리포트 프릴리머네리 데이터. 스크롤을 내리며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멈췄어요. 순도 99.97%, 내열성 1680도, 인장 강도 1400메가파스칼, 부식 저항성 98.5%.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수치들은 일본 미쓰비시의 티천과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사기야. 분명 데이터 조작이야. 한국이 4년 만에 우리도 못하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다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온도 마이너스 시간 곡선, 응력 마이너스 변형률 그래프, 미세구조 분석 이미지, 전문적으로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조잡한 사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죠. 절대 불가능해. 일본이 53년간 독점한 기술을 한국이 4년 만에 개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귀사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시된 데이터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실물 샘플과 상세 제조 공정 데이터, 그리고 독립적인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한 협력은 어렵습니다. 냉정하고 사무적인 답장이었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차피 답이 없겠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사기꾼들은 실물 샘플을 보낼 수 없을 테니까 이걸로 끝이야. 다른 이메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 데이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도 99.97%, 내열성 1680도. 정말 만약 진짜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불가능해. 오전 9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조달국과의 회의였어요. F-35 차기 배치 물량을 위한 소재 공급 계약 논의였죠. 화면에 10명 정도의 얼굴이 떴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들, 그리고 저 같은 자문위원들이었어요. 회의는 무겁게 시작됐습니다. 조달국장이 말했어요.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가 T1000 가격을 또 인상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톤당 85만 달러입니다. 작년 80만 달러에서 5만 달러가 올랐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죠. 이건 횡포입니다. 대안이 없습니까?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T1000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우리도 15년 전에 개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10년째 도전 중이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요. 국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하면 안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소 15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도 30%가 안 돼요.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개발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만 화면 속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피식 웃었죠. 한국요? 언제부터 개발했다고 합니까? 2019년 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 정도 됐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T1000은 20년 이상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4년으로는 기초 연구도 제대로 못 끝냅니다. 그것도 한국 같은 나라가요. 한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응용 기술과 기초 과학은 다릅니다. 한국은 주어진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는 건 잘하죠. 하지만 원천 기술 개발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특히 T1000 같은 첨단 소재는 더욱 그래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일본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죠. 화상회의를 종료하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죠.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일본이 계속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하지? 100만 달러, 150만 달러까지 올릴 수도 있어. 우리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 톰이 제 연구실로 들어왔어요. 데릭, 점심 먹으러 가자. 톰은 50대 초반의 화학공학자였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함께 일한 친구였죠. 연구소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트레이에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담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톰이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국방부 회의 어땠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이 또 가격 올렸어. 톤당 85만 달러야. 톰이 휘파람을 불었죠. 와, 완전 횡포네. 대안은 없고. 없어. 우리가 독점을 깨려면 15년은 걸릴 거야. 톰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이라던데.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한국, 4년 만에? 불가능해. 기초과학이 약한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최근에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잖아.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그건 응용 기술이야. 설계는 우리가 하고 한국은 양산만 잘하는 거지. T1000은 다른 차원이야. 원천 기술이거든. 톰이 물었죠.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낭비야. 어차피 사기일 게 뭐. 점심을 먹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 논문 검토가 예정돼 있었어요. 박사과정 학생 2명이 제출한 논문 초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티타늄 합금의 필요 특성에 관한 연구였죠. 논문을 읽으며 빨간 펜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했어요. 이 부분 데이터 부족, 참고 문헌 추가 필요, 결론 논리 비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 메일이었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그 방산 기업이었죠. 벌써 답장이? 놀라웠어요. 보통 이런 이메일은 며칠 후에나 답이 오거나 아예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데릭 스톤 박사님, 빠른 답장 감사드립니다. 박사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물 샘플과 전체 데이터는 이메일로 전달하기 어려운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박사님께서 직접 저희 연구소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으며 박사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문 일정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끈질기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기꾼이라면 이렇게까지 할까? 직접 방문하라고. 보통은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하거나 데이터를 더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절 메일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발신자가 달랐습니다. 미국 국방부 과학기술국이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Official ASSI 그레메네미엔티 코리어 T1000 프로젝트 베러퍼케이션.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과학기술국장의 공식 명령서였어요. 데릭 스톤 박사에게 한국 경기도 소재방산연구소에서 T1000 티타늄 합금 독자 개발 성공을 주장하고 있음. 미국 국방부는 해당 기술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박사는 독립적인 검증자로서 한국을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할 것. 1. 실물 샘플 확인 및 독립적 테스트 실시. 2. 제조 공정 검토 및 기술 수준 평가. 3. 특허 침해 여부 조사. 4. 상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출장 기간은 최대 2주. 출장비는 국방부가 부담함. 2월 1일 이전 출발 바람.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국방부가 직접 나섰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만약 이게 단순한 사기라면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건가? 아니야, 불가능해. 하지만 국방부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국방부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자문위원 계약을 맺고 있었고 이런 종류의 임무는 계약의 일부였죠. 한숨을 쉬며 전화를 들었어요. 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나 한국 출장 간다. 국방부 명령이야. 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진짜? 국방부가 직접? 응, 방금 메일 받았어. T1000 검증하러 가래. 톰이 웃었습니다. 오, 한국? 좋은 관광 되겠네. 어차피 가짜일 테니까 빨리 확인하고 맛있는 거나 먹고 와. 한국 음식 괜찮다던데? 저도 웃었어요. 그래야겠지. 3일이면 충분할 거야. 샘플 한번 보고 데이터 확인하고 가짜라는 거 확인하면 끝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국 기업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2월 1일 방문 가능합니다. 항공편 및 호텔 예약 부탁드립니다. 테스트 장비 및 시설 리스트를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시간 낭비인 걸 알면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 세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한국 출장 가야 해. 세러가 부엌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한국? 무슨 일로? 국방부 명령이야. 한국이 T1000 개발했다고 주장하는데 확인하러 가는 거야. 세러가 물었죠. 진짜일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그냥 형식적인 확인이야.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T1000을 개발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53년간 일본이 지켜온 독점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것. 아니야, 절대 불가능해. 저는 베개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보내온 연구소 시설 리스트를 검토했어요. 고온 테스트 챔버, 만능 시험기, 전자현미경, X선 회절 분석기, 필요한 장비는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시설은 좋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시설과 실력은 다르지. 테스트 프로토콜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가장 가혹한 조건의 테스트였어요. 1650도 고온에서 2시간 유지, 동시에 극한 압력 가하기, 부식성 환경 노출.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정말 진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였죠.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으면 인정해주지.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절대 통과 못할 거야. 1월 31일 화요일, 저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출발 대한항공 직항편이었어요. 세러와 에밀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빠, 빨리 와. 에밀리가 말했죠. 저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응,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그동안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세러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밥은 잘 챙겨 먹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탑승구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였어요. 한국 기업이 예약해준 거였죠.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보스턴의 겨울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천천히 고도를 올리며 보스턴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이번 출장은 시간 낭비야. 하지만 철저하게 확인하자. 과학자답게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중간에 잠을 청했지만 깊이 들지 못했어요. 자꾸 한국 연구소 생각이 났습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자신감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허세일까?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다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2월 1일 수요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한국어 간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낯선 풍경이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드라이브, 데릭 스톤. 저는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데릭 스톤입니다. 여성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데릭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구소 대외협력팀의 김민지입니다. 편안한 비행이셨나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발음도 깨끗했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김민지가 말했죠. 차량을 준비해뒀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오전 9시에 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었어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차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출발했죠.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 잘 정비된 도로, 곳곳에 보이는 공사 현장들.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네온사인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555m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30분쯤 지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이었어요. 로비는 화려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22층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감탄이 나왔어요. 넓고 깨끗한 방, 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강남대로의 차들이 불빛 줄기를 만들며 움직이고 있었고 빌딩들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죠. 생각보다 발전했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도시가 화려하다고 기술이 좋은 건 아니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짜라면 빨리 확인하고 돌아가면 돼. 진짜라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하지만 확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8시 45분이었어요. 정확히 8시 50분에 김민지가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차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으로 향했죠. 고속도로를 달려 경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약 1시간을 달렸어요. 산업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공장 건물들, 연구소 건물들이 즐비했죠.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현대적인 5층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한글과 영어로 회사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외관은 인상적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죠.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보안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특허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회의실이었어요. 큰 테이블, 편안한 의자, 벽면에 대형 스크린.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준혁 박사님이 곧 오실 겁니다. 저는 앉아서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왜 긴장하는 걸까요? 5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대립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준혁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준혁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눈빛은 맑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영어는 완벽했죠. 미국식 발음이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박준혁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기초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박사님께서 직접 샘플을 테스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체계적이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났죠. 첫 슬라이드에는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티천 타이테이니엄 엘로이 4이즈 어브 저니 투 인디펜던스. 4년간의 독립을 향한 여정이라. 박준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일본의 독점을 깨고 한국의 기술 독립을 이루는 것. 팀은 1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두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연구원들이었어요. 저 역시 MIT에서 2005년에 재료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MIT 출신이시라고요? 박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박사님보다 조금 후배죠. 졸업 후 나사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우주선 열차폐 소재 개발팀에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박준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첫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일본의 특허를 분석하고 논문을 수백 편 읽고 실험을 했지만 실패만 계속됐어요. 327번 실패했습니다. 팀원들은 지쳐갔고 상부에서는 압박이 들어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실패한 샘플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균열이 간 샘플, 녹슨 샘플, 변형된 샘플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더 어려워졌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실험했습니다. 그 해에만 540번 실패했습니다. 누적 실패 횟수가 867번이 됐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2021년 우리는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일본 방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일본은 고압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정밀 온도 제어 방식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에만 1년이 걸렸습니다. 380번 더 실패했죠. 누적 1247번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박준혁의 눈빛이 빛났어요. 첫 번째 완벽한 샘플이 나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팀원들 모두 울었죠. 3년 8개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순도 99.97%, 내열성 1680도, 인장 강도 1400메가파스칼, 부식 저항성 98.5%.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일본 제품보다 좋잖아.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그 후 3개월간 재현성을 검증했습니다. 50개의 샘플을 만들었고 모두 같은 품질을 보였어요. 이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티천을 개발했다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정교한 사기일까? 하지만 박준혁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모든 테스트를 해주세요.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박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4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박사님 입장이라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시지 않았습니까?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죠. 직접 보시고 테스트하시고 판단하세요. 박준혁이 일어섰어요. 샘플을 보여드리죠. 우리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보안문을 지나 실험실 구역으로 들어갔죠. 깨끗한 환경이었어요. 연구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죠.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금속 샘플들이 투명 케이스에 보관돼 있었어요. 박준혁이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발한 티천입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샘플을 받았어요. 손에 들어온 무게감, 차갑고 단단한 느낌, 표면은 매끄러웠고
특유의 광택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일본 제품과 구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육안 검사는 의미가 없었죠. 중요한 건 성능이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테스트룸으로 가시죠. 거대한 테스트 챔버가 있는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2m 높이의 원통형 챔버였어요. 독일제 최신 장비였습니다. 이 챔버는 최대 2000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극한 압력도 가할 수 있죠. 박준혁이 설명했어요. 저는 제가 준비해온 테스트 프로토콜을 꺼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꽤 가혹한 조건이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진짜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박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샘플을 챔버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0도, 800도, 1000도. 모니터를 통해 샘플을 관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어요. 1200도, 1400도, 1600도. 샘플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650도에 도달했습니다. 제 프로토콜의 목표 온도였죠. 30분간 유지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20분, 30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박준혁과 저는 말없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샘플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변형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고 2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30분이 됐습니다. 압력을 가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챔버 내부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극한의 압력이었습니다. 일반 금속이라면 이미 찌그러졌을 압력이죠. 하지만 샘플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천천히 온도와 압력을 낮췄습니다. 챔버가 식기를 기다렸죠. 30분 후 문을 열고 샘플을 꺼냈습니다. 아직 뜨거웠어요. 식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장갑을 끼고 샘플을 들어 올렸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변형이 없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했습니다. 표면을 자세히 봤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 제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역시 실패했군요. 박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현미경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균열이 있네요.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연구실 직원 몇 명이 다가와 확인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낙담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한국 T1000 프로젝트. 극한 조건에서 구조적 취약성 발견. 추가 개발 필요. 현 단계에서는 실용화 불가능. 타이핑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원한 결과인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공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죠. 저는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뭔가 찝찝했어요. 균열이 제 마음에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올라갔어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균열 부분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계한 테스트 프로토콜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온도, 압력, 시간, 각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압력을 가하는 각도. 저는 수직 방향으로 설계했어요. 하지만 실제 전투기 엔진에서는 압력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가해집니다. 제 테스트는 한 방향에서만 극한 압력을 가한 거였죠. 이건 잘못된 설계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실수를 했어? 다시 계산했습니다. 실제 엔진 조건을 시뮬레이션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테스트는 실제보다 훨씬 가혹한 비현실적인 조건이었어요. 한 지점에 모든 압력을 집중시킨 거였습니다. 당연히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게 내 실수야.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27년 경력의 과학자가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다니. 아니,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국을 실패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더 가혹한 조건으로 더 불리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두려웠던 겁니다. 한국이 성공한다는 게 두려웠던 거죠. 미국의 우위가 무너지는 게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 흔들리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실패시키려 했던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27년간 스스로를 객관적인 과학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도 편견과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내가 과학자인가 아니면 미국의 대변인인가?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과학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노트북을 열어 박준혁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박 박사님, 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제 테스트 설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실제 엔진 조건과 맞지 않는 설계였어요. 오늘 아침 일찍 연구소로 가겠습니다. 함께 올바른 테스트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대릭 박사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습니다. 과학자는 스스로 깨달아야 진정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오전 8시에 연구소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봅시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박준혁은 제 실수를 알고 있었지만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줬죠. 제가 스스로 깨닫기를.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과학자가 되자. 오전 7시 30분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침 풍경이 아름다웠죠.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빠 보였습니다. 커피숍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활기찬 나라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혁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대릭 박사님, 아침은 드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입니다. 그럼 같이 먹으며 이야기하죠. 우리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간단한 한식 아침이었어요. 김치찌개, 밥, 계란말이, 김.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놀라웠습니다. 맛있었어요. 김치의 매콤한 맛, 계란말이의 부드러움. 한국 음식 괜찮으신가요? 박준혁이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요. 식사를 마치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펼쳐진 자료들. 저는 제 실수를 설명했어요. 어제 테스트는 잘못됐습니다. 압력 방향이 실제 조건과 맞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함께 올바른 테스트를 설계하시죠. 우리는 3시간 동안 함께 작업했습니다. 실제 전투기 엔진의 조건을 정확히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를 설계했죠. 온도, 압력, 방향, 시간, 모든 변수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박준혁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역시 MIT 출신답게 정확하고 꼼꼼했습니다. 이제 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24시간 연속 테스트입니다. 장시간 안정성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있겠습니다. 24시간 내내요? 네, 확인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샘플을 테스트 챔버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천천히 온도를 올렸습니다. 1650도까지 올라갔고 다방향에서 압력을 가했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샘플은 안정적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연구원들이 저녁을 가져왔어요. 치킨과 피자였습니다. 박준혁과 저는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박 박사님은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19년이었어요. 나사에서 잘 지내고 있었죠. 급여도 좋았고 연구 환경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뉴스를 봤어요. 한국이 방산 무기를 수입하는데 핵심 부품은 모두 외국산이었죠. 특히 티천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와야 했어요. 박준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미국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조국은 여전히 기술 종속 상태구나.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었죠. 박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4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1247번 실패했고 밤낮 없이 일했죠.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조국의 기술 독립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그게 저를 지탱해줬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신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박 박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말했죠.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릭 박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실을 찾기 위해 여기 오셨잖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원들이 교대로 모니터링했지만 저와 박준혁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과학 이야기를 나누며 24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과학자였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드디어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천천히 테스트 챔버를 시켰어요. 1시간 후 샘플을 꺼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샘플을 받아들었죠.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변형이 없었어요.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표면을 자세히, 아주 자세히 봤어요. 균열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죠. 강도 테스트를 했어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인장 강도 1405메가파스칼. 시작 전보다 오히려 높았어요. 부식 저항성도 측정했습니다. 98.7%.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벽합니다. 균열도 없고 변형도 없고 모든 수치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환호했어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4년간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저는 박준혁을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박 박사님.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릭 박사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경이란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과학 앞에서, 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였어요. 미국인이나 한국인이 아닌 그냥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이 긴급히 연락했어요. 대릭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연구소로 급히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한 얼굴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준혁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의 공식 성명이 떠 있었죠. 한국의 T1000 개발은 우리 특허를 침해한 것이다. 즉시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저는 화면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어서 다른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일본 편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 일본 기술 도용 의혹, 특허 침해, 논란의 한국 T1000. 박준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검증 절차를 중단한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년의 노력이 1247번의 실패와 좌절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특허 문서를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술이 정말 같은지 확인할게요. 박준혁이 물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구소 작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노트북과 자료 더미에 둘러싸여 일본 특허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수백 페이지의 기술 문서였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커피로 잠을 쫓으며 72시간 동안 단 5시간만 잤어요. 일본 특허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고압 프로세스였어요. 티타늄과 알루미늄을 섞을 때 엄청난 압력을 가해 합금을 만드는 방식이었죠. 특허는 이 고압 프로세스의 정확한 압력과 시간, 온도,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료를 봤습니다. 박준혁이 개발한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초정밀 온도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온도를 0.01도 단위로 정밀 제어하며 합금을 만드는 방식이었죠. 물리적 원리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일본 특허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특허는 고압 프로세스만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온도 제어 방식은 특허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특허의 허점까지 발견했어요. 그들의 특허는 특정 압력 범위만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한국 방식은 그 범위 밖이었습니다. 72시간 후 저는 27페이지짜리 상세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 T1000 기술은 일본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임. 오히려 한국 기술이 더 혁신적이며 우수함. 보고서를 들고 박준혁에게 갔습니다. 박 박사님,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박준혁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입니까? 네, 저는 이 보고서를 미국 국방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준혁이 물었죠. 하지만 박사님,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들의 로비력도 막강하고요. 박사님 경력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과학자입니다. 진실만을 말해야죠. 제 아내 세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 내 경력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세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야? 응, 옳은 일이야. 그럼 해. 나는 당신을 믿어. 미국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27년 경력이 걸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요. 일주일 후 미국 국방부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한 거였어요. 장군들, 관료들, 그리고 일본 미쓰비시 대표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T1000 기술은 일본과 완전히 다른 원리입니다. 27페이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고압 방식, 한국의 온도 제어 방식, 둘의 차이점, 특허 범위 분석, 데이터가 저를 지탱해줬어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술은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수한 혁신 기술입니다. 일본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물이 같지 않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자동차와 비행기 모두 이동수단이지만 작동 원리가 다르듯이 같은 결과물도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허는 방법을 보호하는 것이지 결과물을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공방이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저를 지지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미국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T1000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한다. 특허 침해가 아니며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순간 세계가 뒤집혔어요. CNN은 한국 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의 주가는 하루 만에 15% 폭락했어요. 53년간 지켜온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 T1000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았죠. BBC, 로이터, 블룸버그,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박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릭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과학자의 의무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한국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딸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에밀리 아빠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단다. 옳은 일을 한 거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그게 과학자의 길이야. 발표 후 변화는 급속도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3개월 만에 12개국으로부터 T1000 기술 협력 요청을 받았어요. 폴란드가 한국 KF-21 전투기를 50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UAE, 터키, 이집트가 기술 이전을 요청했죠. 일본이 독점하며 톤당 85만 달러였던 가격이 6개월 만에 4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이 재편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주식은 6개월간 200% 폭등했고 해외 한인 과학자들의 귀국 러시가 시작됐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1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미쓰비시가 한국에 협력을 요청한 거예요. 53년간 독점하며 세계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던 그들이 한국의 머리를 숙인 겁니다. 박준혁이 전화로 말했어요. 믿기지 않아요. 일본이 우리에게 기술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T1000 기술은 군사 분야를 넘어 민간 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우주 로켓 엔진, 고속철도, 부품, 원자력 발전소 배관에 적용됐어요. 한국 소재 기술의 GDP 기여도가 2년 만에 5%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소재 강국 반열에 올랐어요. 저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봄 MIT를 사임했어요. 27년간 몸담았던 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이 보였어요. 박준혁과 함께 한미공동소재과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세러와 딸 에밀리를 설득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거기엔 미래가 있어. 편견 없이 순수하게 과학을 할 수 있는 곳이야. 가족은 고민 끝에 제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아빠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2024년 여름
우리 가족은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강남에 큰 아파트를 얻었어요.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한미소재과학 공동연구소를 열었습니다. 5층 건물이었죠. 연구실, 실험실, 회의실 모두 최신 시설로 갖췄습니다. 연구소 입구에는 2개의 깃발이 나란히 걸렸어요. 성조기와 태극기. 박준혁과 저는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됐습니다. 아니, 친구가 됐어요. 주말이면 함께 북한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산을 오르며 박준혁이 말했어요. 대릭, 한국에는 불굴의 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는 정신이죠. 그게 우리가 티천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그 정신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죠. 실패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요. 제 딸 에밀리는 서울국제학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빠르게 적응했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 좋아해. 여기 친구들은 꿈이 있어. 다들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에밀리. 여기는 불가능이 없는 곳이야. 아내 세러도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요리교실에 다니며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있어요.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됐고 한국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여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따뜻해. 세러가 말했어요. 한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게 새로운 기쁨을 줬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했고 도전적이었으며 열정이 넘쳤어요. 교수님, 티천보다 더 좋은 소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불가능은 없어. 티천도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한국이 해냈지. 너희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2025년 박준혁이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티천 개발의 혁신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비록 그의 수상은 다른 과학자에게 돌아갔지만 박준혁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국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그날을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면 되죠. 지금 저는 55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2년은 미국에서 보낸 27년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편견을 버리는 법, 겸손의 가치,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진정한 의미. 제 연구실 책상에는 이제 아버지의 만년필과 함께 박준혁이 선물한 붓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 과학자가 아닙니다. 세계 시민 과학자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서울의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오늘은 또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까? 이제 저는 압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역사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직 의지와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이야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인간의 의지, 국경을 넘어선 과학의 힘, 그리고 편견을 극복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죠. 53년 독점을 4년 만에 무너뜨린 것,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1247번의 실패를 견딘 노력의 결과였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 다만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된 나라, 이제 기술 강국으로도 우뚝 선 나라. 여러분의 자녀가 과학자를 꿈꾼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불가능은 없다고, 다만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티천을 기억하세요. 1247번 실패해도 1248번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까지. 여러분이 그 자부심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저는 데릭 스톤입니다. 27년간 미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했던 과학자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편견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 국적을 넘어 협력하는 법, 그리고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는 법.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서울의 하늘을 보며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잘했어.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저력을, 과학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함께 나눠봅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나요?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